며느라가 문 좀 열어다오. 너무나 덥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시아버지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접촉 없는 위기. 한강 이남, 강남구 압구정동 한복판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고가가 하나 있었다. 검은 기와 지붕과 회색 돌담으로 둘러싸인 이 한옥은 주변의 현대식,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대지 300평, 건평 150평에 달하는 이 고가의 소유주는 윤기태, 75세 전직 한의사였다. 윤기태는 50년 전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만 해도 압구정은 한강변의 조용한 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주변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변모했고 그의 고가는 이제 시가 500억 원이 넘는 황금 땅이 되어 있었다. 재개발이라도 시작되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2배로 뛸 것이 분명했다. 아버님, 오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 오세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윤기태는 두꺼운 누비옷을 껴입고 안방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괜찮네. 옛날부터 이렇게 지내왔으니. 그래도 요즘 같은 한파에는 난방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끄는 윤기태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방 시스템이 고장난 지 벌써 한 달째였다. 세희가 여러 번 수리업체를 부른다고 했지만 번번이 부품이 없다거나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돌아왔다. 결국 그는 옛날 방식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겨울을 나고 있었다. 윤기태의 외아들 윤도현은 현재 뉴욕에서 투자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1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도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을 방문했다. 바쁜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 세희가 시아버지의 일상적인 관리를 맡고 있었다. 오세희, 38배 그녀는 국내 유수 대학에서 재무학을 전공하고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였다. 윤기태의 재산 관리는 물론 고가의 유지보수, 세금 처리, 그리고 각종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처리했다. 윤기태는 복잡한 금융 업무를 이해하지 못했고 며느리를 신뢰했다. 하지만 세희의 진짜 얼굴은 달랐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35층, 세희의 개인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부동산 시세 그래프와 투자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다. 세희는 가죽 의자에 앉아 압구정 고가의 재개발 예상도를 응시했다. 500억. 아니,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700억은 가능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세희는 5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 시아버지가 고령인데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유산은 외아들인 남편 도연에게, 결국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건강하다는 점이었다. 7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하고 한의학 서적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다. 세희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고가의 냉난방 시스템을 선봤다. 난방 컨트롤러의 전원 공급 라인을 미세하게 조작해 수시로 오작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정수기 필터도 교체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 비상 호출 장치의 배터리는 방전되도록 방치했다. 모든 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일 만한 수준이었다. 아버님, 난방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부품이 일본에서 들어와야 한대요. 최소 2주는 걸린답니다. 세희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실제로는 어떤 업체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한숨만 내쉴 뿐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남편 도연에게 월간 웰리스 보고서를 전송했다. 보고서에는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 식사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조작된 데이터였다.
아버님 혈압 수치 정상, 심박수 안정적, 정기 검진 결과 양호. 도연은 이 보고서를 보며 안심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고 믿었다. 바쁜 업무 속에서 그는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2월의 어느 날 한파가 서울을 강타했다.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윤기태는 두툼한 이불 속에서도 추위에 떨었다. 아궁이 불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희야, 미안한데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아이고, 아버님.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저녁에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세희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저녁 늦게 문자 하나가 왔다. 아버님, 죄송해요. 급한 업무가 생겨서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조금 참아주세요. 윤기태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은 멀리 미국에 있고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만 하는 형편이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윤기태는 홀로 추위와 싸웠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이불을 3장이나 덮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새벽녘 그는 가까스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죽은 아내가 나타나 따뜻한 차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세희는 전기장판을 들고 고가를 찾았다. 윤기태는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세희는 전기장판을 펼치며 시아버지를 살폈다. 그의 쇠약해진 모습에 그녀는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버님, 요즘 한옥이 불편하시죠? 제가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볼까요? 아니야. 난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윤기태의 단호한 대답에 세희는 속으로 혀를 찼다. 고집스러운 노인.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어차피 이 집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뿐이었다. 세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더 신경 써서 모실게요. 그녀는 고가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도연에게 전송할 이번 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시아버님 건강 상태 양호, 심리적 안정감 유지, 정기 관리 지속 중.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한강변 고가의 검은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오래된 집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데이터의 속삭임과 고독한 방치. 6월이 되자 서울은 이른 폭염에 휩싸였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섰다. 에어컨 없는 고가에서 윤기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님, 날씨가 너무 덥죠? 제가 에어컨 설치 알아봤는데요. 세희는 고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 한옥은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이라 외벽 공사가 제한되거든요.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한데 최소 3개월은 걸린대요.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어떤 제한도 없었다. 세희는 일부러 복잡한 서류와 규정들을 나열하며 시아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럼 선풍기라도. 물론이죠. 제가 좋은 거 주문해놨어요. 내일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도착한 선풍기는 낡은 중고 제품이었다. 작동은 했지만 소음이 심했고 바람도 약했다. 윤기태는 불평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세희는 더 교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고가 2층에는 작은 다실이 있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으로 윤기태가 가끔 차를 마시며 책을 읽던 곳이었다. 남향으로 창이 나 있어 햇볕이 잘 들었지만 그만큼 여름에는 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했다. 아버님, 다실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오래된 책들도 많고 먼지도 쌓였을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맙구나. 윤기태는 며느리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세희는 일부러 오전 시간을 택했다. 한낮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다. 아버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세희는 윤기태를 다실 안쪽 방석에 앉혔다. 그리고는 책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몇 가지 작업을 은밀히 진행했다. 먼저 다실의 미닫이 창문 손잡이를 살짝 비틀어 잠금 장치가 걸리도록 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아버님, 이 책들 좀 보세요. 정리하다 보니까 귀한 책들이 많네요. 윤기태가 책에 집중하는 사이 세희는 가방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다. 다실 천장 근처에 설치된 환기구로 다가갔다. 이 환기구는 다실의 유일한 공기 순환 통로였다. 세희는 환기구 내부의 개폐 레버를 특수 접착제로 고정시켰다. 완전히 닫힌 상태로 굳어버린 것이다. 아,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네요. 아버님, 제가 밖에서 청소도구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세희는 다실을 나섰다. 그리고 복도에서 다실 문이 외부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 한옥의 오래된 미닫이 문은 바깥쪽에 작은 빗장이 있었다. 그녀는 빗장을 살짝 내려 문이 밖에서만 열리도록 만들었다. 안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을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세희는 다시 다실로 들어가 마무리 정리를 했다. 아버님, 다 정리했어요. 이제 훨씬 깔끔하죠? 그래, 수고했어. 고맙다. 아버님,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가거라. 바쁜데 자주 와줘서 고맙구나. 세희는 다시를 나서며 문을 살짝 당겼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윤기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정리된 책장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희는 고가를 나서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한낮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이 시간쯤 후였다. 다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가장 뜨거워진다. 환기도 안 되고 창문도 열리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75 노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휴대폰을 꺼냈다. 뉴욕에 있는 남편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아버님 다실 정리 도와드렸어. 많이 좋아하시더라. 이번 달 보고서는 내일 보낼게. 도연의 답장은 금방 왔다. 수고했어. 아빠가 건강하다니 다행이야. 다음 달에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세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다음 달. 그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실에 남겨진 윤기태는 책을 읽다가 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자 다실은 찜통처럼 변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더운가? 윤기태는 일어나 창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줘도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았다. 이게 고장났나? 그는 다시 문 쪽으로 갔다. 미닫이 문을 밀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더 세게 밀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희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고가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윤기태는 환기구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높이였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려 했지만 나이든 몸으로는 위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실의 온도는 올라갔다. 오후 2시, 실내 온도는 40도를 넘어섰다. 윤기태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호흡이 가빠졌다. 도와줘. 누가 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1층 안방에 두고 왔다. 이 다실에는 비상 호출 장치도 없었다. 세희의 완벽한 계획이었다. 폭염 속 밀폐된 공간에 갇힌 노인. 발견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쯤이면 이미 늦을 것이다. 사인은 열사병. 자연사로 처리될 것이다. 오후 3시 윤기태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다시를 채웠다. 그때 고가 뒤편 소나무 가지 위에 설치된 작은 무선 카메라 하나가 다실 방향을 향해 조용히 녹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렌즈는 다실 입구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옆집 한옥 공방의 낡은 모니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70세의 목공예 장인 박태원은 자신의 작업대 앞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장인의 예리한 눈과 오래된 인연. 윤기태의 고가 옆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작은 한옥 공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원목 공예라는 나무 간판이 달린 이 공방의 주인은 박태원, 이른해 은퇴한 목공예 장인이었다. 50년간 전통 목가구를 만들어 온 그는 이제 소일거리 삼아 젊은 제자 몇 명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박태원과 윤기태는 단순한 이웃 이상의 인연이 있었다. 40년 전 윤기태가 이 고가에 처음 정착했을 때 박태원은 이미 이 골목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윤기태의 아내 심여사는 박태원의 아내와 친구였다. 두 집은 담을 사이에 두고 가족처럼 지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함께 뛰놀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박태원의 아내도 윤기태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다. 남은 것은 두 노인과 오래된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박태원은 여전히 윤기태를 남처럼 대하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윤기태가 한강변을 산책하는 것을 알았고 가끔 공방에서 만든 작은 목재 소품을 선물로 건넸다. 기태 형님,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니 조심하시게. 자네도 건강 챙기고. 그런데 최근 들어 박태원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윤기태가 산책길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예전 같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나왔는데 요즘은 며칠씩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며느리 오세희가 부쩍 자주 고가를 드나들었다. 박태원은 처음 세희를 봤을 때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장인으로서 50년간 나무의 결을 읽어온 박태원은 사람의 본성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세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이 없었다. 6월 초 폭염이 서울을 덮쳤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다. 박태원은 공방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다. 윤기태의 고가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창문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모든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형님, 괜찮으신가? 박태원은 공구를 내려놓고 담장 너머로 고가를 살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세희가 나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가 뒤편으로 걸어갔다. 박태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세희는 고가 2층으로 이어지는 외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다실. 윤기태가 가끔 차를 마시며 책을 읽던 공간이었다. 박태원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세희는 다실 창문을 확인하더니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와 고가를 나갔다. 뭔가 이상해. 박태원의 장인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즉시 공방으로 돌아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무선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몇 년 전 공방 도난 사건 이후 설치했던 CCTV의 여분이었다. 박태원은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다. 골목이 조용해지자 그는 고가 뒷담을 넘었다. 평생 나무를 다뤄온 그는 담을 타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다. 뒷마당 소나무 가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각도를 조절하니 2층 다실 입구가 정확히 화면에 잡혔다. 이제 지켜보자.
그는 조용히 담을 넘어 공방으로 돌아왔다.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영상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고가 뒷마당과 다실 계단이 선명하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박태원은 일찍 일어나 영상을 확인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화면에 세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고가로 들어갔다. 30분 후 세희가 윤기태를 부축해 나왔다. 윤기태는 몸이 불편해 보였다. 두 사람은 2층 다실로 올라갔다. 세희는 시아버지를 다실 안으로 안내한 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세희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다실 문을 닫았다. 그것도 모자라 문고리에 무언가를 끼워 넣었다. 박태원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다실 옆 환기구 쪽으로 다가갔다. 작은 공구를 꺼내 환기구 격자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저건. 박태원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가 환기구를 막고 있었다. 폭염에 밀폐된 다실. 윤기태는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희는 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박태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형님. 그는 즉시 공방 서랍을 뒤졌다. 오래전 만들어둔 것이 있었다. 윤기태의 고가 뒷문 열쇠. 박태원은 한옥 몫으로서 평생 열쇠와 자물쇠를 다뤄왔다. 장인 특유의 조심성으로 오래전 윤기태의 양해를 구해 뒷문 열쇠를 복제해 두었다.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박태원은 열쇠를 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곧 멈춰섰다. 세희가 아직 고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아버님 상태 괜찮으세요? 오늘은 2층 다실에서 쉬신대요. 시원하고 좋다고 하시네요. 네, 도연 씨. 걱정 마세요. 거짓말.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다. 박태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나섰다간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다. 세희가 차를 타고 떠났다. 박태원은 5분을 기다렸다.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그는 뒷담을 넘어 고가 뒷문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천천히 돌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박태원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무덥고 답답했다. 냉방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뛰어 올랐다. 다실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희가 끼워 넣은 장치 때문이었다. 박태원은 공구 가방에서 정밀 드라이버를 꺼냈다. 장인의 손놀림으로 장치를 해체했다. 문이 열렸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다실 안은 찜질방보다 더 뜨거웠다. 윤기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형님, 형님. 박태원은 윤기태를 흔들었다. 미약하게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박태원은 윤기태를 1층으로 옮겼다. 그리고 부채질을 하며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다. 윤기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님,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대원들이 윤기태를 들것에 실었다. 박태원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보호자십니까? 이웃입니다. 가족은 연락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태원은 윤기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미약하게 박태원의 손을 쥐는 힘이 느껴졌다. 형님, 꼭 살아야 합니다.
저 여자의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박태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그 안에는 세희가 다실 문을 잠그고 환기구를 막는 결정적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폭염 속의 구조와 데이터 반전. 박태원은 공방 안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다실 입구가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폭염이 가장 극심한 시간대였다. 그는 지난 사흘간 세희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녀가 다실로 윤기태를 유인하고 창문을 잠그고 환기구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여편네가 정말. 박장인의 주먹이 떨렸다. 화면 속 세희는 다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박장인의 오랜 경험과 직관을 자극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관리 소홀이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오후 3시. 박장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실 내부 온도는 이미 42도를 넘었을 것이다. 노인이 그 열기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전 자신이 복제해둔 뒷문 열쇠를 집어들었다. 윤 선생, 버텨야 하네. 박장인은 공방을 나와 고가 뒷문으로 향했다. 여름 햇살이 자결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는 복제한 전통 목재 열쇠를 뒷문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찰칵. 50년 경력 장인의 솜씨는 완벽했다. 뒷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로 들어선 박장인은 다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수록 열기가 느껴졌다. 2층 다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윤 선생! 윤 선생! 박장인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문고리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세희가 특수 공구로 잠근 문이었지만 박장인에게는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다. 30초 만에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다. 박장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실 안으로 들어갔다. 윤기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윤 선생, 정신 차리게. 박장인은 윤기태를 부축해 일으켰다. 호흡은 약했지만 맥박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는 윤기태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른의 노인을 업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박장인은 평생 무거운 목재를 다뤄온 힘으로 버텼다. 1층 안방에 윤기태를 눕히고 박장인은 즉시 119에 전화했다. 압구정동 고가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열사병으로 보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박장인은 젖은 수건으로 윤기태의 이마를 닦으며 계속 말을 걸었다. 윤 선생, 버티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네. 자네 아들도 봐야 하지 않은가. 윤기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윤기태를 들것에 싣는 동안 박장인은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가 녹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세희가 다실 문을 잠그는 장면, 환기구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냉정하게 미소 짓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윤기태는 수액을 맞으며 의식을 되찾았다. 담당 의사는 박장인에게 말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열사병 3단계였어요. 장기 손상까지 갈 뻔했습니다. 박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윤도현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뉴욕 현지 시각 새벽 3시. 윤도현은 낯선 번호의 전화에 화들짝 깼다. 여보세요? 도현씨, 나 박태원입니다.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도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장인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다실에 갇힌 것,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 그리고 자신이 구조한 것까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박장인의 무거운 목소리에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6시간 후 윤도연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그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 숨이 막혔다. 윤기태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 각종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 도연아, 왔구나. 윤기태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미안하다. 내가 바쁜데 이렇게 귀국하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병실 밖에서 박장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나오자 박장인은 USB를 건넸다. 이걸 보십시오. 도연은 병원 휴게실로 가서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펼쳐진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세희가 다실문을 잠그는 장면, 환기구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떠나면서 짓는 차가운 미소. 이게 대체. 도연의 손이 떨렸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 있습니다. 박장인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세희가 고가를 출입하며 난방 시스템을 조작하는 장면들이었다.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그녀는 계획적으로 윤기태를 고립시키고 약화시켜 왔던 것이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 미친. 투자은행 지점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사기와 배신을 봐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가족이었다. 자신이 신뢰했던 아내였다. 도연은 즉시 자신의 IB 경험을 총동원했다. 세희의 개인 계좌, 투자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뉴욕 본사의 금융조사팀에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다. 48시간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세희는 지난 3년간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소액을 빼돌려왔다. 월 500만 원씩 36개월이면 1억 8천만 원. 관리 명목이었기에 윤기태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세희는 해외 고위험 펀드에 투자했다. 수익률은 좋았지만 더 큰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다. 압구정고가 재개발 예정지. 시가 500억, 재개발 시 700억. 세희의 목표는 이것이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모든 유산은 윤도연에게,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었다.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던 계획까지 모두 밝혀졌다. 순수한 탐욕이었군요. 박장인이 조사 결과를 보며 혀를 찼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세희가 보낸 월간 웰리스 보고서.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조작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혈압, 심박수, 병원 방문 기록. 모두 거짓이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병실로 돌아갔다. 윤기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다 알았습니다. 세희가 했던 일들. 그래. 윤기태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단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아니, 박장인 덕분이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박장인의 예리한 관찰과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그 뜨거운 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도연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검찰은 세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살인미수, 재산횡령, 문서 위조. 3가지 혐의였다. 윤도연 씨, 부인께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청담동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경찰은 즉시 청담동으로 향했다. 세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오세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세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전통과 신뢰의 복원.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토요일 오후, 압구정 고가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경쾌했다. 대문 옆 새로 세워진 나무 현판에는 정갈한 서체로 윤씨 가문 전통문화 보존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세희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세희를 살인 미수, 문서 위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세희가 조작한 건강보고서들, 그녀가 고의로 차단한 난방 시스템의 정비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박태원 장인이 촬영한 결정적인 영상 증거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윤도현은 뉴욕 지점장직을 사임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을 뻔한 그날의 충격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윤기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만 했지. 부자는 그렇게 눈물로 화해했다. 윤기태는 회복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거대한 고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00억이 넘는 재산을 자신이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버지, 제 생각이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 집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떨까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장희님의 목공예 기술도 함께 전승할 수 있고요. 윤기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50년을 함께한 이 집.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곳곳에 배어있는 공간. 하지만 이제는 나눌 때가 되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윤씨 가문 전통문화보존회가 탄생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도연은 자신의 금융 경험을 총동원했다. 고가의 소유권은 재단에 이전하되 윤기태는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았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전통 한옥 문화 교육, 목공예 기술 전승, 그리고 청소년 인성 교육이었다. 박태원 장인의 공방은 보존회의 핵심 교육시설로 재정비되었다. 작은 한옥이었던 공방은 리모델링을 거쳐 12명의 학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전통 목공예 체험관으로 거듭났다. 박 장인은 보존회의 수석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장인님,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태원은 손을 저었다. 아니네. 나는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오히려 내 목공예 기술을 후대에 전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네. 보존회의 첫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통 문화 체험 과정이었다. 주말마다 2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고가를 방문해 한옥의 구조를 배우고 목공예를 체험하고 전통차 예절을 익혔다. 윤기태는 직접 한의학의 기초를 가르치며 젊은이들과 소통했다. 선생님, 한옥은 왜 이렇게 추울까요? 한 학생이 솔직하게 물었다. 윤기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춥지. 하지만 이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우면 마음도 강해진단다. 옛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았어. 덥고 추운 것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견디는 거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식 아파트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한옥은 불편하지만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박태원 장인의 목공예 수업은 특히 인기가 높았다. 장인은 학생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며 인내와 정성의 가치를 전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성의 없이 다루면 나무도 그대로 드러내지. 하지만 정성을 다하면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기억한단다. 한 학생이 나무를 깎다가 실수로 모서리를 잘못 베었다. 좌절하는 학생에게 박장희는 말했다. 괜찮아. 실수는 또 다른 시작이야. 이 흠집을 어떻게 살릴지 생각해 보렴. 학생은 고민 끝에 흠집 부분을 작은 문양으로 장식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었다. 박장희는 흡족하게 웃었다. 보존 후의 명성은 점차 알려졌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방송사는 아들이 되찾은 아버지의 집, 사회가 되찾은 전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프로그램에는 윤기태와 박태원, 그리고 도연의 이야기가 담겼다. 촬영 중 인터뷰에서 윤기태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박장희님 덕분에 살았고,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도연도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성공한 금융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르는 불효자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보존회에는 자원봉사 신청과 후원 문의가 쏟아졌다. 많은 기업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보조로 합류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기태와 박태원은 고가의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당에서는 학생들이 목공의 작품을 만들며 웃고 떠들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장인님, 이 차 한번 드셔보시게. 윤기태가 따뜻한 대추차를 건넸다. 박태원은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하네. 자네 솜씨가 여전하구먼. 장인님 덕분에 이렇게 차를 대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장인님이 아니었다면. 박태원이 손을 저었다. 그런 말 그만하게. 우리는 오래 이웃 아닌가. 이웃이 이웃을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두 노인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했다. 도연이 학생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연이가 이제야 돌아왔구나. 윤기태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다. 10년을 멀리 있었지만 이제 진짜 돌아온 거야. 마음으로. 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들 두셨네.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수십 명의 젊은 제자들이 있지 않나. 외롭지 않겠어. 윤기태는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줄은 몰랐다. 화려한 재산도 거대한 명예도 아닌 이렇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나눔이 자신의 삶을 완성할 줄은. 장인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자네나 나나 80까지는 너끈히 살 거야. 두 노인은 마주보며 웃었다. 고가의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올랐다. 오래된 집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건물주의 감옥이 아니었다. 전통의 가치를 잇고 세대를 연결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윤기태는 아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잃을 뻔했던 모든 것이 이제 돌아왔고, 그것은 이전보다 더 소중했다.